네, 2019 한국금융투자포럼 제2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 성공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행정공제회 장동원 부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대책투자자산운용의 김희석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신동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키웨스트 자산운용의 윤창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BNP 파리바 리얼 이스테이트 Mr. Matthew Bromer Managing Director. Thank you. 리맥스 K1 써니츠의 디렉터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동원 CIO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남아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공제에서 자산운용을 총괄 맡고 있는 CIO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저희도 뭐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자리에 제가 모더레이터로 또 참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오늘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뭐 개인 투자자 또 기관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점증하고 있는 이런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꼼꼼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하는 또 그런 동향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오늘 패널 분들께 유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10분 정도를 남기고서 청중분들께 플로어에서 저희가 바로 질문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오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대체의 그 김인석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지금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개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 각본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듣고 이 답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장 부이사장님께서 이제 왜 글로벌 그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 아시면서 저한테 질문한 건데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네 분의 발표하시는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윤 대표님께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사실 이게 이제 부동산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그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건 뭐 국가적 한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부터 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이 올인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에셋들도 왜 우리나라에 올인하려고 하냐고 질문했을 때 이제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장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훨씬 다양한 상품, 다양한 투자객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이제 부동산 투자 비중을 아마 1.95%로 대한민국의 투자 비중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90.5%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 EA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EA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맞겠죠. 그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로 나가야지만 보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고 투자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마 그거를 부정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익숙한 것만큼 그쪽에 대해서 익숙하냐, 그쪽의 법제, 시장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익숙하냐라는 것들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용사는 이제 투자계를 발굴해서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2년부터 부동산 투자가 이제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유형도 아주 단순하고 오피스에 집중돼 있고 지역은 유럽과 미국에 집중돼 있고 또 투자 유형도 단일 임차인이 마스터리스를 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런 거에 포커싱돼 있고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선뜻 손이 많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듀디런스 능력과 그다음에 물건을 멀티테널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엑시스를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이 이제 단순한 투자 유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희석 사장님께서 굉장히 겸양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산용사들하고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자산용사보다도 또 많이 그래도 경험을 하시고 또 준비되어 있고 한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너무 겸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석 사장님께서 좀 하나의 뭐랄까 그라운드워크를 쫙 이렇게 깔아주시고 오늘 저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공 전략을 토론하기 위한 밑거름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반 하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쭉 들으셨지만은 아무래도 오늘 포인트는 호주하고 유럽 해외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강의 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긴 했겠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호주하고 유럽 각각 부동산 시장의 특징하고 또 동향, 특히 이제 그쪽에 한국 투자자로서 왜 그 시장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최근의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 두 분의 써니치하고 머티우 두 분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머티우, could you explain first? And the audience has thinned up a little bit from earlier. Actually, I forgot to ask at the end of my presentation how many people would invest in Europe now, because I didn't see so many hands before. But in answer to your question, Mr. Zhang, why should investors invest in Europe? We tend to consider our role as an advisor very seriously. And that means we are not here to do a hard sale and convince or force you to invest into European real estate. In fact, we would encourage you to not only invest in European real estate, but from a risk diversification perspective, it's important that you keep no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So we're not saying that you should only invest in Europe. For example, as we heard from Mrs. Choi, that investing in Australian residential assets could be an interesting addition to your portfolio. And we've also heard that and seen on the slides, the real estate market in Europe is indeed at historical high. So it would only be fair to say it is a very risky time. We all know you're making the money at entry and at exit. And surely you can buy very safe assets for very, very safe, very stable dividend yields over whatever your holding period is if you have an excellent tenant as your underlying that guarantees that income stream. But sometimes the big question is also, will you get your nominal amount back once you intend to sell again?
And this is of course at risk during times where everyone who wants to buy is buying. What happens? Yeah. Okay. Is it better like this? Okay. I'm not really used to sing on stage or something like this. What was I saying? So this, of course, is the more important, as we all know, that we would be buying at all times high. So you have to be extremely careful where you put your money. And of course, you also have to rely, and we heard that from Mr. Sheen earli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mment. You have to choose your advisors carefully. There are some advisors, most of them, they don't have an incentive to make sure you're buying the asset really cheap, because their remuneration is tied to the entry price. So the more you pay, the more money they make. I don't really call this alignment of interest. Sometimes there is a bit more alignment with the remuneration tied to rental income, but as long as you have a stable asset with a single tenant that pays rent for 15 years, you know, the manager is definitely making money out of this. So you need to choose very carefully who you work with and also which market you want to invest in. I think it's, you know, with real estate, it's so diverse. It's almost like with clothing. One people like to wear black suit, another likes to wear blue suit, some prefer gray. And by the same analogy, it's not right or wrong to be in a specific city or a specific market. Sometimes you may be better off not following a specific trend. You know, we've seen that there are certain markets which are extremely hot, like Prague and Warsaw, and these are certainly very good markets. But you need to ask yourself, is it right to do what everyone else does? If you've seen the movie The Big Short, and you remember Mr. Baumann, he has become a very wealthy man by doing exactly something different than everybody else thought would be the right thing to do. And I think sometimes you actually have to venture out and believe in your own analysis and perhaps, you know, look critically at what is presented to you if you want to distinguish yourself from everyone else. And from a competitive point of view, it may also make sense to carve out a sort of niche market, which can be buying a different asset class. You don't have to buy office or logistics only like everyone else is buying. Or you don't have to buy in Amsterdam or Prague because everyone else is going there at the moment. You could just stay within the core markets and, for example, accept higher risk in an A location. You have to look at what is the rental levels. Is there maybe more safety in a healthy rental market with a lot of take-up to buy an empty building and lease it up?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real estate is a very immobile business. It's not easy to exit quickly like you can buy equities or bonds or even REITs. A lot of people are buying real estate as a direct investment in vehicles, where a sale can take 6, 9, or sometimes even 12 months. So you have to keep your exit strategy always in mind as well. I'll pass it on to you. 그 최근 뭐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초점이 좀 포커스가 좀 달라서 보편화시키느라고 내용이 좀 뭉거뜨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팩트, 3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Price, Potential, Position. 포지션은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에 베이스해서 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투자분,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똑같더라고요. 선호 지역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코어하고 센트럴한 지역만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호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향 곡선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다라고 해서
한 1년 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부양책이나 완화책을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조금 치솟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읽는다라는 거는 그 현지에서 전문가가 한 지역의 선호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보면서 개개인의 파이낸셜의 플래닝까지, 그러니까 고객의 파이낸셜 플래닝이 어떤지 읽으면서 컨설턴팅 하면 언제든지 호주는 어떤 임대 공시율이 낮다라는 팩트와 어떤 아직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민자 지금 이민 정책이 약간 좁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깐 좁혀놨지만 아까 팩트처럼 저 넓은 땅에 인구가 남한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좀 돌기 위해서라도 인구 증가에서 항상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우선시되는 게 파퓰레이션, 인크리스를 위한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이민 정책이 지금은 조금 터프한데 또 있으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정책을 또 펼쳐 나갈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천천히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상승 곡선을 올라고 내릴 때도 아주 완만하게 오르는 어떤 그런 적당한 지역을 선별하신다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이제 매물의 대상 꼭 어떤 큰 대형 오피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신공항 때문에 로지스틱 해가지고 물류 창고도 조금 매물의 대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호주가 마켓으로 따지면 아직도 팽창을 많이 해야 되는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롱텀으로 보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팩트 처리를 하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당장의 수익금이 작을 수도 있지만 퓨처에 어떤 확정된 확실한 쇼한 그런 인컴 레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어쨌든 오늘 그 가장 핵심으로 지적해 주셨던 호주하고 유럽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머튜의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싼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 다 공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운용사 전문가들과 같이 코어를 해야지만 이 부동산 투자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하우싱 쪽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개인도 계시고 기관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누구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기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사실은 리스크가 지금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딱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몇 배를 먹겠다 아니면 몇 프로의 수익을 단기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해외 부동산을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전혀 그런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희 기관 투자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만 그럴 자신도 없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에 좀 더 분산해가지고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고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숙제를 저희들이 던져드리는 이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살짝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제 각종 이제 위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창선 대표님하고 이제 신동철 본부장님께 좀 그런 질문들을 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전반적인 얘기를 두 분께서 한번 각각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뭐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상품을 만드시고 또 그런 걸 소싱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주의가 요망되는지 그런 것들을 두 분께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익숙한 것에 대한 투자라는 컨셉에서 국내를 투자를 해왔었다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시장,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하게 된 해외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그 익숙한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해외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 받는 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하나 이제 투자를 검토할 때에는 물론 뭐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법률이나 텍스나 물리, 환경, 밸류에이션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실사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너무 급하지 않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선 1차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경감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계에서 결국 그 건물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투자 구조나 이후의 어떤 엑시트 플랜까지 짜는 게 아마 그 다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엑시트 관련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엑시트하느냐가 최종 투자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시장에서 얼마나 유동성이 있느냐가 가장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로케이션이나 투자 사이즈, 여러 투자의 그 물건에 대한 범용성 등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느끼면서 그 여러 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미국 대비해서 유럽 시장의 어떤 투자 단위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거의 1빌리언 가까운 투자 물건들이 손쉽게 매각이 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한 300~400밀리언 범위에 있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매각하기도 쉽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상도 용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뭐 신부부장님 하신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한다 한다면, 사실 저희가 부동산을 막상 해보면 돈의 성격이 투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좋은 거 주세요라면 진짜 좋은 거 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돈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내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분명해지면 거기에 적합한 자산들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돈의 성격이 투자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그 자금, 투자 자금의 성격을 좀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이제 이 부동산 자산을 그 채권 대용 상품으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신문물 말씀하셨지만 익숙한 데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익숙한 것이 가지고 또는 오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저희가 물건 가지고 농담을 삼아서 거기 대한항공 직항 가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역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도시를 가면 15층짜리 건물 11개 있는데 그중에 7개가 대한민국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서 그런 국내 사람들끼리 서로 비팅해서 무엇이 좋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분명히 부동산 투자할 곳은 많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돈에 대한 명세가 분명하다면
신부모님 말씀하신 것들 감안하셔서 한다면 오히려 뭐 리스크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고 꼭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시장에 이제 상품을 출시하시고 또 소싱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어떤 뭐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분께서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리테일 개인 고객분들 아니면 뭐 PB 고객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상품을 제가 뭐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출시됐을 때 이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 행정공제에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것들을 우리라면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어떤 특성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그 두 분께 아니면 뭐 또 우리 또 김희석 대표님도 또 자산용사에 계시니까는 같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보면은 그 개인 리테일 상품으로 많이 나오는 상품 중에 이제 오피스 투자 상품들이 이제 제일 범용성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거래도 많이 되고 뭐 사이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전 세계 국채 금리의 뭐 한 뭐 18조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저기 그 참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투자자분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뭐 대체 투자라는 용어가 물론 뭐 주식이랑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통으로 해가지고 대체 투자라는 용어도 하지만 사실은 또 대체 투자라는 개념이 딴 대안이 없으니까 또 한번 또 생각해보는 또 그런 개념으로서의 또 대안 투자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오피스 투자에 대한 투자 기회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그것의 리스크들이 투자자분들의 그 기대하는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어 자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험이 정말 아주 낮은 상태로 가장 최고의 로케이션에 있는 이런 상품들이 현재의 시장 상황, 금리 상황에서는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저희 용어로 뭐 밸류에디드라든지 아니면 글쎄 코어 플러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오퍼추니스틱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게 된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그 제가 출시되는 상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일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뭐 일테면은 해당 국가의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기관 이런 아니면 글로벌 아주 유수의 기업이 통으로 다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런 것들이 뭐 완벽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또 위험과 기회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운용사 쪽에서 특히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뭐랄까 위험을 고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신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품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철저하게 이런 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익률이 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양쪽의 측면에서 위험과 기회 요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희석 대표님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좋은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투자자가 이제 기관과 개인을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그 기관과 개인한테 저희가 제안하는 물건은 이제 상당히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그 위험성에 관한 고지나 내용을 설명해도 뭐 지금 뭐 최근에 DLS나 DLF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그 은행이나 증권 창구에서 그분들한테 사인을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형식적으로 사인을 받았느냐라기보다도 그 상품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했느냐. 근데 개인들한테 그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 금융기관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운용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간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만약에 이제 은행이나 증권 창구를 통해서 팔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민원은 전부 운용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의 사태에서 나타나지만 DLS나 DLF에 대한 상품 구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판매한 은행이나 금투창구에 물어볼 때 설명을 PB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소 위험성 있는 부동산 상품을 팔았는데 그 위험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 가지고 언론에 난다든가 아니면 수익률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판매한 그 은행이나 그 증권의 창구 담당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를 전부 다 운용사로 토스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업무가 올스톱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운용사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민원 상대할 수 있는 내역은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담당자가 대로하지 별도의 전문적으로 그런 그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화 하루에 10통만 오더라도 회사의 모든 업무가 올스톱되고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금융위 이전에는 개발 사업을 공모로 판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를 거치면서 부실화가 됐겠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개인한테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파는 건 철저하게 티어1 국가, 해외 물건을 팔더라도 티어1 국가의 티어1 도시, 그 도시 내 가장 블루칩인 물건,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은 거의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일드만 가지고 그런 물건들, 그 다음에 환도 해칠 다 해서 환의 변동성 노출. 딱 이렇게 포장된 상품, 물론 이렇게 포장됐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은 없지만 그런 상품은 딱 팔고요. 이제 우리 장인 부이사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상품들은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최근에 고점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게 파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밸류가 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유럽의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포커싱하던 예컨대 티어1 국가의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보시면 있지만 이제 점점 확대돼 갑니다. 핀란드로까지 가고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올라갔죠. 저 북쪽으로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농담을 야, 좀 있으면 그린란드 안 나올까 물건?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북극의 무슨 남극기지 같은 게 물건으로 안 나올까?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뭐냐면 이제 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도시적으로도 티어2 도시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위험 요인입니다. 운용사 관점에서 그렇고 투자 관점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흐름 보면 위험이 확산되는 게 티어1 국가에서 티어2 국가로 가고 티어1 도시에서 티어2 물건도 예를 들어서 코아에서 밸류에디드 오퍼튜니티로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끝이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면 대략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형태의 방향 전환보다는 오히려 티어1 국가를 고집하고 티어1 도시를 고집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좀 더 다른 유형 그러니까 티어1 국가, 티어1 도시 내에서의 밸류 에디드나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코어보다는 조금 더 내는 찾자고 하면은 이거는 예컨대 위기가 오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에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밸류 애들을 시켜서 기관분들한테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모두 말씀드린 거의 역량이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 있는 애들하고 얼마나 코업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우리가 투자자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그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이 김 사장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결국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퍼스티어 국가의 퍼스티어 국가 도시, 퍼스티어의 어떤 로케이션을 찾는 것이 가장 키고 결국은 그런 코어 자산의 어떤 가격이 워낙 지금 고점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밸류 애드성이나 오퍼튜니티로 좀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그 상황에서 국내 운용사에서 100% 커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지 파트너, 그러니까 개발을 능력이 있는 파트너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모 상품으로 제공되는 것들 대부분이 단일 임차인의 어떤 그 안정적인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증권사 판매 쪽에 설명을 드려가면 첫 질문이 누가 마스터리스예요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건물의 어떤 투자 대상을 단일 임차인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일 임차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임차인이 삐끗하면 전체 자산이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 대한 크레딧이 주요 포인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좀 채권화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임차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 플러스 이런 이 임차인이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대안을 가질 수 있으려면 첫째 범용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로케이션에 있어서도 어떤 임차인이든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용인의 삼성전자보다는 서울 CBD에 있는 다른 조금 크레딧이 낮은 임차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은 맨 마지막에만 항상 손해더라고요. 이제 저도 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셔가지고 동감해.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그 채권의 대형 상품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달해 온 게 한 10여 년 정도 최근에 발달이 되어 왔다 보니까 소위 말해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목들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전 앞에 말씀하신 분들 다 동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크레딧이 좀 떨어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는 언제나 임차인이 찹니다. 예. 도쿄에 보통 우리가 테넌트들이 2년이에요. 거긴 계약 저희 테넌트 컨트랙이. 근데 우리는 거기다 10년을 부르니까 10년짜리를 한국을 굳이 왜 한국 사람을 주겠습니까? 자기네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켓하고 좀 떨어진 리퀘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코아 자산의 티어 1 도시로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도 싱글 임차인보다는 멀티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부동산으로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일들도 이제 다양하게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질문에 답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뭐랄까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주셨는데 예, 일단은 그 지금 아까 뭐 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그 꼭 어떤 그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이게 O냐 X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국내에 소개되는 대단히 많은 리테일용 판매
오피스 빌딩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행정공제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종의 그 학습 곡선 같은 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뭔가 모르고 불안하니까 임차인이 하나가 좀 똘방똘방하고 진짜 뭐 국가 신용 등급 정도의 이런 데를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참 든든하니까 그런 데에 손이 먼저 갔는데 아까 신본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다행히 뭐 상대적으로는 금리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그런 물건 또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뭐 그 우리 윤창선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런 그 단일 임차인 건물의 성격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채권적인 성격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적인 성격보다는 오히려 채권적인 성격. 그리고 상대방이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파워풀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뭐 임대료 협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류의 자산들은 금리 상승도 인플레 해치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뭐 지금 현재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그렇게 뭐 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바뀌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작년 1년 전에 저희 행정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플레 해지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전 세계 금리가 지금 상승기를 치면 올라가면서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이거 굉장히 좀 우려된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자산들을 좀 처분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단일 임차인이라든지 어쨌든 그 자산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아시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장 환경에서 유리하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 불리한 건지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또 투자 권유도 하시고 또 투자도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최근에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그 물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배송 뭐 완전히 뭐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가장 고객이 있는 최근접거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는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투자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창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는 뭐 저도 이제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물류 창고 이런 거 투자하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렇게 뭐 자료도 받은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요새 뭐 그런 것들이 리테일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아주 정점이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된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지금 많이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한번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은 물류 창고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수요는 대단히 탄탄하지만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 물류 창고에 대한 성장이 과연 계속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1, 4분기에 물론 이제 작년 4, 4분기 이후에 어떤
글로벌 자본 시장의 어떤 그 혼란 상황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지난 1, 4분기에 미국 물류 시장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좀 보인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기에다가 또 어쨌든 물류 창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운용사나 이런 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상품으로 지금 많이 출시가 제가 알기로는 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좀 패널 분들이 한번 좀 이번엔 윤창선 대표님부터 제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이런 건 뒤에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참 합이 안 맞습니다. 로지스틱스는 전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지금 뭐 미중의 트레이딩 워가 생겨서 있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하고자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더 발달할 것 같고요. 그것이 IT가 발전이 되면서 로지스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동감한 바입니다. 단기적으로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고 하는 거로 인해서 영향은 당연히 받습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매크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저는 미중 그 트레이딩 워가 생겼을 때 제가 샌디에고 갔다 왔습니다. LA 쪽에서 이렇게 샌디에고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걸 맞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생기니까 그 배가 한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그동안 90일 스탁을 6개월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물류 창고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그쪽에서. 근데 그때 가서 사게 되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사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각종 이벤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론스 앤 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때 만약에 저희가 샌디에고에 물류 창고가 있었으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아서 있겠죠. 지금도 그쪽에 지금 물류 창고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지금 허가를 다 내주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메인스트림을 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신에 물류 창고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또 하나의 장점은 로케이션입니다. 뭐 좋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내륙 지방 어디에 갖다 놔가지고 혼자 물류 창고가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결국 물류 창고는 뒤에 있는 그 유통과의 그 네트워킹이 얼만큼 잘 되는 로케이션이 있느냐, 이것이 저희가 물류창고를 손님들한테 투자 권유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물류창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로케이션 그런 것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메인스트림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걸 막 만들어내기보다는 메인스트림에서 그걸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여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쪽은 뭐 스틸 계속 저희 물류창고 독일에도 하나 건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상황이고요. 그쪽도 점점 더 이커머스가 보편화되는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물류창고 있고 없던 베트남도 지금 들어가서 물류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베트남 물류창고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연어가 40%가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 잡아가지고 3일 만에 먹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유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통 부분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당분간은 물류창고 스트림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로케이션하고 테넌트들에 대한 것들 당연히 뭐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으면은 단기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투자 수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물류 트렌드로 각광을 받는 게 어떤 그 무역 물건을 적재하는 것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라스트 마일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이제 도시에 근접해서 마지막 그 근접 배송을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지금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무리 빨리 해도 2, 3일은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하루 이틀로 땡기느냐에 지금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배송만 받아도 굉장히 빠른 배송인데 그 시스템을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페덱스나 뭐 UPS나 이런 모든 어떤 아마존이나 이런 유통 업체들이 굉장히 추가적인 어떤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그 라스트 마일 디스트리뷰션 센터는 하루에 딱 2번 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근처에 어떤 물류센터가 있다고 하면 아침에는 시카고에서 나오는 거를 그 물류센터 빼내서 뭐 전국에 있는 다른 물류센터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녁에는 전국에서 온 시카고로 오는 물류 화물을 거기서 솔팅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센터입니다. 그런 그 시설들이 경쟁사마다 좀 많은 수요들을 이뤄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물류센터가 어떤 그 추가적인 그 테넌트의 확보가 없이 건설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피스에 대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되고 수요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피스보다 오히려 그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얘기하는 게 불리하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부동산 실물이 대체로 투자 대상이 3개 분야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오피스, 둘째는 리테일, 셋째는 이제 로지스틱스, 물류, 그다음에 마지막은 기타 뭐 호텔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리테일하고 로지스틱스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인더스트리가 이커머스로 돌기 전에도 여전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리테일 성장하면 로지스틱스 필요하니까. 다만 이제 과거에 이커머스로 돌기 전에는 로지스틱스가 1이 성장하면은 리테일이 2 성장하면 로지스틱스는 0.6 정도 성장했습니다. 1만큼 성장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반대로 이제 리테일이 이커머스로 돌다 보니까 리테일 오프라인이 줄어드는 대신에 반대로 로지스틱스의 성장 속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망한 그 투자 분야로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원래 부동산 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회사 내에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큰 대우를 받는 직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물 부동산을 소싱해 와서 기관 투자가들의 펀딩을 받아서 펀드를 만드는 직원 최고입니다. 선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운용 보수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회사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그 팀에 섞여 있는 로지스틱 담당자, 얘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있는지 잘 모르겠고 본인도 이제 위축돼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씩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오피스에 대해서 이제 가격 고점 논란,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가 갖고 있는 편리한 물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 투자가분들도 약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만큼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 소싱에서 이제 펀딩 받는 것은 쉽지 않고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서울 근교의 그 로지스틱에 대한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좋은 자산으로 분리되는 시기에 이미 상당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포지션을 보면은 그동안 마이너리티는 그 파트가 지금 상당히 힘을 쓰는 파트로 서서히, 아직 그렇다고 마조리티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파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시장 상황을 하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로지스틱스도 똑같은데 과거에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기관 투자가분들이 투자할 때에도 대체로 마스터리스 로지스틱스를 찾게 됩니다. 뭐 큰 회사가 한 15년 정도 임차해주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커머스가 활동화되면서 멀티 테넌트 로지스틱스들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멀티 테넌트를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 매니지하는 쪽에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로지스틱스가 이제 활성화돼 가면서 오피스 레벨만큼 성장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 멀티 테넌트 매니지먼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상 이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옛날에 로지스틱스가 부실화된 거 하나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냉동 및 냉장 창고 로지스틱스였는데 거기가 주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를 담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구지역이 한번 도니까
5개월 동안 창고가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렌트피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지스틱스가 부실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이 테넌트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게 이것도 뭐 그 사실 뭐 OX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는 글쎄 이런 최근처럼 어떤 싱글 프로젝트 이런 직접 저희 그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투자 딜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나마 리츠를 통해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투자자분들한테 활발하게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됩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공제 같은 데서도 리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리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소싱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는데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손쉽게 그 진입이 가능하고요. 투자를 실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유동성 관리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리츠 투자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해외에 뭐 다양한 그런 그 부동산 운용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아보게 되면은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아주 탄탄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전 세계 로케이션이 정말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뭐 각 섹터별로 그런 리츠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직 리츠 시장은 지금 좀 아직 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리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데들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신 운용사분들께 아무래도 이제 싱글 프로젝트하고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딜 형태로의 그런 어떤 그 리츠 투자하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아니면 개인 해당 운용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김희석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체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리츠하고 펀드 뭐 이런 형태 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장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해외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는 리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런 그 해외에서 이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갖춰져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은 개인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지식하에 투자를 할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쭉 오래 근무를 했지만 이 금융기관 직원들은 다른 분야다만 비슷하겠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은 자기네 용어와 자기네 표현 방식과 자기네 이해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관점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거 여담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예컨대 우리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분들한테 쓰는 보고서를 쓸 때 항상 뭐냐면 그분 관점에서 거의 70세가 다 돼가시는데 70세가 다 돼가시는 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이걸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뭘 써라.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 자기만 아는 전문 용어, 약자 이런 거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고쳐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구에서 이제 그 소개를 개인들한테 할 때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개인 관점에서 모든 표현, 용어, 내용들을 다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이런 DLS나 DLF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모 쪽에 뿌려진 상품들의 사고를 통해서 아마 그런 라인에서 많이 개선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이제 그룹에도 물론 리츠를 하긴 하는데 저희 회사는 펀드를 합니다. 리츠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리츠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펀드가 저희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츠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리츠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최근에 또 국토부에서 이제 리츠의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개인들한테 300만 원까지 그 약간 세금을 절감할 수 혜택 주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쓴 거죠. 그 저희도 뭐냐면은 금융이나 기재부 요구했습니다. 아니 국토부도 이렇게 개인들한테 혜택을 줘서 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왜 운용사 쪽에는 혜택을 안 줘가지고 개인들이 리츠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느냐라고 이제 해서 제도 개선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리츠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펀드는 이 리츠하고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리츠는 아시다시피 뭐냐면 아직까지는 많은 물건이 공급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펀드는 아주 다양한 물건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잘 들여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리츠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 신한에서도 출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별 그 자산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성장하기 어떤 그 전 단계다 보니까 개별 자산에 대한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이 리츠가 이제 특히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 수백 개의 자산들이 한 리츠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리츠 개별 상품, 개별 물건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운용사의 전략, 그리고 그 운용사의 전략대로 제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전략상으로는 코어의 어떤 주요 부위에 위치한 물건들만 담는다고 하지만 그거에서 벗어난 물건들이 종종 담겨지기도 하고 어떤 그 리츠의 어떤 그 형태를 어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좀 더 오버해서 프라이싱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리츠 투자를 고민할 때에는 어떤 개별 상품적인 어떤 물건 부동산적인 측면보다는 운용사의 전략이나 크레딧 트랙 레코드 파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2015년도에 모 기관에 요청을 받아가 리츠가 가지고 있는 스타우드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호텔 45개를 분석을 일주일 만에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토하고 그냥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리츠는 개별 분석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나라도 알 수도 없고 있는 지역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 고르시는 거와 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저희도 그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내는 그 운용 수익 NO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수익이 얼마고 거기 들어가는 걸 포트폴리오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게 준하는 것들이 얼마큼 변동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는 그때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리츠를 고르시는데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용사의 과거 트랙 레코드와 펀드의 트랙 레코드가 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가 공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수고하시면 다 다운로딩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덧셈 뺄셈으로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먼저 선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다면 저는 그것이 리츠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모형 펀드든 공모형 펀드 이제 정부에서 좀 제도 개선해서 부동산도 혜택을 주겠다라는데 좀 많은 그런 그 공모형 상품들 공개된 그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쉐어를 트레이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조금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리츠 투자하는 거 저도 뭐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질문을 좀 이제 마무리를 또 서서히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근에 그 저희 나라에서 어쨌든 뭐 하나의 뭐 반면 교사라고나 할까요? 뭐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나타나선 안 되지만 또 어쨌든 나타났던 호주 최근에 뭐 투자에서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호주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써니 최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의 부동산 투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그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직접이든 어쨌든 간접이든 그런 투자를 할 때 최근에 그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를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고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저 나름대로 이제 IM 자료를 맨날 훑어보고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어떠냐고 이렇게 소개를 이제 가끔 하는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J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던 부동산 형태의 펀드가 아니었죠. 뎁 펀딩이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뎁 펀딩은 이제 실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펀딩하고는 부동산 투자하고는 좀 다른 형태였는데 어쨌든 대상이 이제 건물이었고 그걸로 해서 이제 펀딩을 조성해서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계속 미팅을 하고 얘기한 부분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현지 자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포트하고 윗선이 이제 충분히 이해도가 완벽하게 100% 100% 됐나?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고 두 번째로는 현지 자산운용사가 현지 자산운용사의 트랙 체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3천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친구였는지 히스토리를 알 수 있었는데 조금 약한 친구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리프레젠티브 해가지고 메인 그 라이센스 회사가 아니었고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그 모양새로 했던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사람 일이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손실에 대해서 지금 한 80% 정도는 이제 그래도 받으시고 한 20% 정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그 로펌 그러니까 어떤 컨트랙을 같이 리뷰했던 그 로펌에 어떠한 부동산의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프닝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잘 했냐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어떤 그 펀딩이 들어올 때 그 현지의 자산운용팀의 실무 능력이 얼만큼 되냐는 것도 정말 꼼꼼히 찾아보시고 이제 전문가 한두 사람만 딱 물어보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실사 자체도 대상 건물이 뭐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실사를 왔을 때도 꼼꼼히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를 몇 개 놓친 걸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개괄적인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결국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플로어에다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넘기기 전에 좀 마무리를 좀 서서히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해외 부동산 투자를 뭐 여러 전 세계를 하지만은 저희 직원들이나 또 저나 각각의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 상황들을 100%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장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지 운용사가 누구냐, 가장 그쪽 시장을 제일 잘 알고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그 입증된 성과와 이런 부분들이 또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그쪽 소사이어티에서의 신뢰도가 쌓여 있는 이런 운용사가 어디냐 이런 걸 찾는데 저희들은 가장 공을 제일 많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도움의 말씀이 좀 아까 써니체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짧게나마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운용사 또 이제 또 신동철 본부장님한테 이제 짧게나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딱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꼭 머릿속에 잊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플로어에 제가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 saying in German that goes, was der Bauer nicht kennt, frisst er nicht. And it means what the farmer doesn't know, he doesn't eat. So my piece of advice would be,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properly, no matter who explains it to you, or if you feel something isn't right, you probably better shy away from that deal. I think a lot of people made investments in the US, which ultimately resulted in the subprime crisis by buying products they didn't fully understand. And no matter whether it's an extremely sophisticated financial derivative product or a real estate product, my personal piece of advice would be to trust your own belly. 예, 그 사실 저희도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리서치를 먼저 합니다. 뭐 솔직히 저희가 전문가라고 앉아 있지만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겠습니까? 현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진짜 그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인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인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 리서치를 한 후에 보셔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고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마치 그때 안 하게 되면은 굉장한 그 오퍼튜니티를 놓치는 것 같이럼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하시고 뭐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건 뭐든 일단 먼저 본인들이 이제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은 리서치를 해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를 해서 내 돈의 성격을 정확히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그 실수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의견 플러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운용사도 마찬가지고 현지에서의 어떤 파트너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그 파트너를 통해서 정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로케이션이 정말 좋은 위치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 투자의 호흡을 이제 너무 짧게 가져가지 않고 얼마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하느냐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시장 위험은 이건 천재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시장을 예측해서 이렇게 투자하려고 다들 하죠. 그렇지만 예측한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해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천재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으로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될 텐데 카운터파티 리스크하고 듀디런스 리스크는 이건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딜에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들, 운용사, 브로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신뢰하고 검증한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는 이걸 확인해 소홀했다. 이건 인재고요. 또 하나 듀디런스 리스크 요거는 법률이나 회계, 물리실사, 감정평가 등등 이런 것들이 비싼 돈으로 제대로 됐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을 못한 건 인재이기 때문에 천재는 하늘을 맡기시고 인재는 막을 수 있으니까
중점을 두시면은 아마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쫙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시간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플로우에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 그 주최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질문을 받은 거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통 질문도 될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현재 글로벌 특히 미국 부동산 가격이 2008년도 수준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거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리세션을 예상하는 전문가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급증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5년 내지 7년 후에 엑싯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있지 않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포괄적이고도 사실 뭐 이거 다 알면은 전 세계의 돈이 내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우리 윤창선 대표님이 그래도 먼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지금 들어가도 되냐 뭐 이거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미중 트레이딩 같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서 과연 5, 6년 뒤에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느냐라는 투자의 타이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리세션이 가져오는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만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벤치마크는 이제 글로벌 본드라고 보면 글로벌 본드 대비 현실 스프레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저는 그 투자의 매력,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때 주의하시는 말씀하셔서 5, 6년 뒤에 그럼 그곳에서 과연 엑시트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장의 유동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면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거래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렇게 엑시트를 하겠다고 덤비는 건 너무 무모한 거고요. 대신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매크로들이 변화하니까 그 충분한 유동성이 있는 시장들, 뭐 파리나 이런 유럽 시장들, 또 미국 시장들 이런 대도시의 코어 시장의 코어 마켓들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분명히 또 누군가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투자하셔도 크게 문제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기 뭐 더 덧붙여가지고 답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답해주시고요. 뭐 아마 플로어에서도 또 질문이 많을 거기 때문에 Matthew, you would like? Yeah, sure. So I think one of the comments I have relates to the asset fundamentals as well as to the location fundamentals. So in terms of asset fundamentals, it depends what you bought into in the first place. For example, if you have a property that is let to a very strong covenant for 15 or 20 years, perhaps you should consider how flexible you are to just keep your investment and not exit. I'm not sure to the extent this would be possible in the Korean market if there are laws that would mean it is mandatory to exit, but if you can develop a good relationship to your investors, you may be able to pursue them, then it would be a wrong moment to sell. Supposedly there is a recession. But given that a lot of real estate contracts run on contractual leases that are indexed to inflation, if you have the financial muscle power or the breadth to hold through the recession cycle, if it's 3 or even 5 years, but your lease is 15 or 20 years, you continue to still get your annual dividends. So from a recurring income perspective, your investment remains a safe deal. Only when you are forced to sell, then it could become an issue if, say, your expiring term is only, say you bought it with 10 years at entry, and then you have to exit after 5 years. You only have 5 years left on the lease. So in this case, your income security halved. So you shouldn't really expect to get out on the same exit cap, right, as you were coming in. So this causes some issues then. The location fundamental relates to where you bought. So, and there was a comment you made, Mr. Zhang, which I liked very much. He said that the tenant strength
is not necessarily indicative of the quality of the asset. And I find this is so true. For example, if you buy a government-backed building, these buildings tend to be more in sub-markets, and sometimes they tend to be of lesser quality actually,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be seen to pay top dollars for the prime, most expensive buildings in the best locations. So you're looking more at a fixed income investment or financial investment rather than a real estate investment. And if you have a single tenant, if the tenant comes to lease expiry, it is very binary. Your cash flow is either on or either off. We heard very smart comments earlier that you may not even be able to increase your rent. You can be happy if you have the same. So I think we shouldn't forget about the very core of real estate, and that is what we heard a few times here on the panel: location, location, location. So if it's a recession and you bought an asset in a very good location, which perhaps has short-running leases, but that is multi-let, you will always be able to find an alternative tenant who would be moving in. So remaining in the very key markets, your Tier 1 countries or Tier 1 markets, which is a comment made by Mr. Kim, which I 100% agree with, may be a safer bet if you are afraid of a recession coming in. Buying today in the secondary markets for perceived higher income, higher yield, yes, it's true. Your return on equity is probably higher. I say probably because often the cost of debt in those Tier 2 countries is actually higher. So the spread is between your entry cap rate and your cost of debt is not as high as in the top markets, meaning your return on equity is not necessarily better in the secondary markets. And once a recession hits, the discount or the spread between Tier 1 and Tier 2 markets is not staying the same in the recession. Your spread is actually widening. This is why the two things you need to look at from my perspective if you fear of a recession is make sure you're at the right location and that your asset has the right fundamentals that allows you to maintain some flexibility. 네. 아마 통역기를 끼고 계셔가지고 뭐 상당 부분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투자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핵심 자산을 가지고 리세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뭐 이런 그 인컴 게인을 상당 부분 향유하면서 시간을 보면서 하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뭐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뭐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용찬선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아까 시다우드 호텔 45개를 다 보시고 힘드셨다 그랬는데 그때 투자하셨나요? 국내 투자 기관이 그때 저희 컨설팅을 했고요. 네. 네, 국내 그래서 투자 기관이 국내 투자를 투자 했습니다. 기관 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는데 멀티 패밀리 하우징 투자나 미국에 뭐 프레디 패니 그런데 보증을 한 그런 투자나 이런 호텔 투자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더 위험 분산을 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또 리테일 상품으로서 둘 다 매력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질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멀티패밀리하고 호텔은 조금 이제 다른 자산으로 국내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호텔은 사실 호텔 운영사가 맞서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퍼레이션에 대한 크레딧도 있고 소위 말해 채권 플러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인덱스들이 있는데 멀티패밀리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투자가들이 아직 이렇게 적극적으로 멀티패밀리를 나가서 뭐 그걸 사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 이전에 이제 뭐 앞단에 그 디벨롭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차라리 디벨롭먼트를 한다든가 이런 건 지금도 있는데 호텔 사이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상품화되는 것들이 몇 번 시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오피스 우리 투자했던 거랑 비슷한 그러한 앵글들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는 뭐 하이 크레딧, 하이 테넌트들, 그다음에 나오는 적정한 NOI와 그다음에 아큐판시 레이시라고 하죠. 아큐판시와 평균 호텔 이용 요금들, 그다음에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아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품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멀티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파트 한 동을 전체 다 사가지고 그걸 뭐 임차를 대행한다든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좀 시간이 걸려야 국내에는 상품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일부 개인들 투자가들 저희는 사실은 멀티패밀리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을 저희가 모시고 순수하게 그냥 에퀴티 베이스로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국내에서 그렇게 멀티패밀리를 투자하는 상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앵글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좀 어딘가가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저 뒤에 있으셨는데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윤창선 대표님께 글로벌하지는 않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물류센터 관련인데요. 아라뱃길 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류센터 예. 건축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해외 부동산 쪽에 조금 포커싱이 돼 네, 있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마치시고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추가 질문 예. 그 오늘 패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듣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또 최근에 밸류에이션 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겹쳐져서 투자하기에 과연 좋은 시기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그 여러분들 패널들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자들한테 얘기하신다면 과연 그동안에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되는 언더라잉 중에 밸류 애드에 대한 그 투자 자산보다 결국은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권유하는 듯한 느낌도 듣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하신다면 비율로 보나 아니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코어 자산이냐 밸류 애드냐 뭐 저희가 듣기에 가장 이해 쉬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금리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상승을 하면서 코어 자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금리 상승기가 결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상승했던 2, 3년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어 자산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임차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의 상승기를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밸류 애드성의 물건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금리도 또 인하하는 국면에 왔을 때 결국 하방 경직성은 코어 자산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부동산으로 이제 뭐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어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좀 스타트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켓도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코어만 자기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밸류 애드들을 가져가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포트폴리오 짜오는 입장에서는 현재 밸류 애드도 보고 있지만 그 밸류 애드가 뭐 언제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코어가 또 언제나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소규모 자본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산을 좀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딱 지금 뭐로 해야 된다면 저도 현재로서는 코어 자산 하시는 게 당분간은 세이프하고 크게 현재 밸류 애드가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뭘 꼭 하나 해야 된다고 찝어라 그러면은 저도 이제 코어나 조금 더 한다면 코어 플러스까지 하시는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Matthew, please. Or maybe just very briefly, I would say there is no right or wrong answer to your question. I would say it depends very much on your own personal risk appetite. Like, are you more on the safer spectrum, or are you happy to take on more risk? So only you can answer this question, but you have to be aware where there's risk or where there's higher return or perceived promised higher return, there's also the risk that you may lose your money. So you may want to actually spread this out across core, core plus, value add, and opportunistic, and then depending on your own appetite, put a certain allocation into the core pocket and another allocation into the opportunistic pocket. What I would say though is that if you tend more to operate on the higher risk return spectrum and you take on more risk, then you definitely need a very, very good manager, because the more opportunistic returns are generated by buying underperforming assets, assets that need lease up, very old assets, assets that need a refurbishment. There's a reason why they generate a higher return. And the choice of your partner is the more important. If you're very much on the core side, I mean, let's all be frank, if it's a single tenant led to the government, it doesn't really matter which manager you take, right? Because you're going to get your income anyway. So there you have to do, or you can almost afford to do slightly less due diligence. That's what I would say. 네, 아주 뭐 명쾌한 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그 장시간 동안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주신 청중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뭐 불확실성이 뉴 노멀이 돼 있는 이런 시기에 뭐 어느 자산 하나 지금 글쎄 뭐 부동산이라는 자산군뿐만 아니라 어느 거 하나 지금 뭐 사실 만만하게 보이는 자산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래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오늘 뭐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좋은 뭐 어떤 교육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팁 정도라도 오늘 가지시고 떠난다면은 상당히 많은 거를 오늘 얻어가시는 거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